감사합니다.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실은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임팩트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막 도입되고 이야기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업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고 싶다. 이런 우리가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보고 싶다. 지금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SK에서 했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SK도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970년대부터 이제 CSR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장학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을 개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오다가 사실은 이제 CSR 저희는 버전 1.0에서 4.0까지 지금 왔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각 기업마다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현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편입을 해서 뭔가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좀 SK와 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강조하는 건 당연히 측정과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에 철저한 원칙을 지금 SK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측정하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는 바로 이제 전 계열사들의 임원과 직원들을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게 목표화되고 의무화되고 이렇게 이제 인포싱하는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워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CEO 되시는 분들이 이제 또는 리더분들이 그 조직 내에 어떤 본격적인 목표를 만들고 그걸 사회적 임팩트가 됐건 밸류가 됐건 모두 그걸 정량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목표화시키고 정말 비즈니스처럼 운영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측정과 KPI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SK가 사기업으로서 이제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모델을 이제 연구하고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다른 기업들은 이런 자발적인 측정 모델이나 이런 거를 따라하기에는 영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부 같은 그런 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고 좀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측정된 데이터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 가치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수화된 작업이나 점수화된 작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평가하는 B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B콥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SK처럼 화폐화를 한다거나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거나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저희 SK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파트너들을 또 같이 찾고 있어요. 좀 SK 혼자만의 아까 행복도시락을 얼라이언스로 발전시킨 것처럼 SBC도 이제 SK 혼자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많은 대기업들이 존재한다면 이걸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소셜벤처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장들을 지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때 꼭 정부의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런 SK와 뜻을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뭉치게 되면 그런 어떤 하나의 힘이 되고 하나의 어떤 마켓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를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SK에서 삼성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저거를 이제 회계 감사하듯이 감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어슈어런스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객관성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좀, 중소기업들은 좀 지원을 해서 측정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일반인들한테 매우 생소한데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전략들을 갖고서 논의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특정 업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관심은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아까 이제 파타고니아 제품처럼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측면이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SK의 텔레콤의 팀앱 내비게이션이 거기에 있는 안전운전 습관 앱이 과연 교통사고를 얼마 정도로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일반인들한테 어떤 홍보를 좀 잘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와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이 모델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면 환아들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첫 모델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육 사업들이 정면 중단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 초록산타 프로그램은 지금 코로나의 환경에 좀 어떻게 이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없어지길 바랬지만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그 미래형 사회공헌 모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 때문에 교육 사업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는 환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예민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올해 2월에 저희가 올해 계획이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임상심리적으로 임팩트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과 함께 올해 무엇을 보자 이렇게 좀 집중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설정을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사실 3월, 4월이 되면서 저희도 계속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계획은 아름답지만 as of today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간다. 온라인으로 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환아들을 위한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오프라인처럼 심층 있게 갈 수는 없더라도 내년에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일단 계속해서 2년을 유지하자. 우리가 이 환아들과 환아 가족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당연히 이제 어찌 보면 임팩트 스터디는 온라인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임팩트라는 게 쉽게 나올 수가 없고 올해도 처음 하는 거고 파일럿이니까 임팩트 스터디는 일단 올해는 못하는 걸로 현실적인 타협들도 했고 원래 처음에 이거를 계획할 때는 온라인으로 그냥 올해만 임시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실제 실행할 때는 이것을 파일럿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자.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프로그램을 올해 실행을 해보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러닝을 100% 우리가 뽑아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오프라인으로 가도 된다를 의미할지 안 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하고 그렇다고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가 그래서 언택트로 무조건 온라인으로 다 가야 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면이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의 교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인터벤션, 개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영역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희망은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야만 한다면 일단은 올해의 러닝 그리고 내년의 러닝을 토대로 어찌 보면은 그때부터 정말 현장에 맞는 유의미한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나 내년 정도는 파일럿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뭐든지 파일럿으로 시작을 해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자라는 기본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올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에도 보여주시긴 했는데 정서적 변화 이렇게 해서 쭉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했을 때 특별하게 아까 보고 싶은 아니면 어떤 거에서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그거를 기획단에서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항목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임팩트 스터디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환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이든 나이 많은 학생이든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10주로 풀로 끌고 가지도 않고요.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저희 환자들 서베이를 했을 때 그분들은 여전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우리는 하겠다. 상상학교 하기만 해라. 우리 갈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몇 번의 짧은 온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겠다? 그거는 욕심이고 그거는 그냥 정말 어찌 보면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까지도 한국 사회가 온라인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학부모도 학생들도 조금 더 이 환경이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피로도가 쌓인다기보다 일상화가 된다면 그때는 온라인을 저희가 좀 더 심층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나 익숙함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온라인은 우리가 가도 온라인에서 어찌 보면은 실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환아들이 온라인의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효과를 측정을 하겠다면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온라인의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남의 빈도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도 우리가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들이 그만큼 온라인에 대한 피로도도 낮아 있어야 되고 컨텐츠도 굉장히 재밌어야 되지만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아이들을 끌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교육자들이 그게 가능하냐. 그 포텐셜도 사실은 올해 파일럿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라서 모든 게 미지수인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올해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팩트스를 매해 지금 하시는 거죠? 매해 해왔고 사실 올해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임팩트 스터디를 올해 하기에는 올해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과감히 포기를 했고 대신 저희가 이제 임팩트 스터디에 참여하는 연구진 분께 부탁을 드렸던 건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 환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지점에 약간 다른 민감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궁금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동심리교육 전문가께서 미리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온라인으로 저희가 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세션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알려드리려고 그런 기획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에서 이런 사회보건 활동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 있는데 왜 다국적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외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지점 브랜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보건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기획하고 하실 때 이제 본사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오랫동안 이제 사회공헌 활동 운영하시면서 많은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나 좀 챌린지 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사회공헌 활동 기획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할 것 정확히 모르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에서 CSR에 있어서 어떤 주요 주제들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제 로컬리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그 주제에 맞게 풀어지면 실제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라고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의 뭐 정서적인 함량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뭔가 기여하자라는 어떤 큰 주제가 있으면 그에 맞게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항목에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어떤 로컬 단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들여다볼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주제를 맞춰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본사에서는 어떤 저희가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챌린지는 없습니다. 큰 챌린지는 없고요. 15년, 이제 16년 차거든요. 올해 16년 차 장수 프로그램이 저희가 초록산타가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올해 10년을 맞이하는 장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헬핑핸즈라고. 이 두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장수 비결을 보면 시작할 때 우리 엠플로이 엔게이지먼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어 헬핑핸즈는 기획부터 우리 직원들과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좋은 일을 해도 이런 방향으로 하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자. 이거는 처음에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그 분야를 체험을 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오너십이 이미 심어져 있는 거죠. 시작부터. 초록산타도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약업계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초록산타도 계속 변화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뭐 같이 봉사도 하고 우리 참여자들과 막 2박 3일 같이 뭔가 스킨십을 이뤄가면서 배워가고 즐기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록산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랑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를 실제로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바자회도 같이 늘 운영을 하면서 모금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 모금액이 쌓인 만큼 이제 회사에서 매치 펀딩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해서 브랜치를 하나 설립해서 이제 기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내가 하는 활동이 내 눈으로 어떤 걸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초록산타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고 오너십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직원도 중요하지만 모든 회사가 우리 또 어르신들, 그쵸? 우리 임원들, 그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헬핑핸즈도 그렇지만 우리 초록산타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라는 게 주말에 이루어져요. 저희 사장님 늘 오십니다. 단 1시간이라도 오셔서 우리 참여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환아들이 우리 이제 8주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직접 보시고 직접 현장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게 저희가 늘 사장님을 초대를 하고 그분께서도 시간을 빼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초록산타 같은 경우는 연말에 커밍데이라는 또 다른 정말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기증도 여전히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서 같이 내가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걸 본인이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도 당연히 사장님도 오셔서 본인도 기증도 하지만 사가기도 하고 이런 자리들을 좀 마련을 해서 이 CSR 활동이 그냥 회사에서 좋은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참여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너십을 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CSR 하지만 저희 회사 내에서는 CSR을 한국말로 사회 책임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공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must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도 responsibility잖아요. contribution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내가 어디 다니면서 이거 해야만 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네이밍부터 바꾼다라는 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찌 보면은 무의식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임원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임원들도 지금 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하루 워크숍을 했었어요. CSR 워크숍을 원데이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담당자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CSR이 과연 뭐냐, 어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CSR이 이론적으로 뭐고, 현장에서는 어떻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원데이 워크숍을 했는데, 사실 임원들이 하루를 내서 풀로 CSR에만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단 하루만 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좀 많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예를 들어 정말 담당자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인터넷 연결 다 끊고 이런 요소들도 그렇죠.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2014년도니까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우리 임원들 머릿속에 CSR은 must do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또 특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유럽 회사라서 갖고 있는 컬처일 수도 있지만, 문화일 수도 있지만, CSR이라는 거는 오늘 인풋이 있으면 내일 아웃풋이 있고, 내일 모레 아웃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 4년 막 약간 맨땅에 해야 되는 느낌으로 3, 4년 막 삽질 좀 해야 뭔가 이렇게 4, 5년째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뭔가 이렇게 보이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다 하고 계세요. 그게 어찌 보면은 문화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시로 CSR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오지 않으면은 뭐 소식으로 전하던지 접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하던지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녹여내서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기업의 DNA와 많이 잘 맞아 떨어진다, 얼라인이 돼 있다. 제약회사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베스트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품업에서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베스트고, 그러니까 그 DNA랑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단순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뭔가 환자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제약회사가 환자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어찌 보면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기본 로직이 또 마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환자로부터의, 그러니까 참여자로부터의 피드백,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사실 결국은 그런 피드백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환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돌아와요, 우리 프로그램에.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스터디를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스터디를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으면 스터디를 해야 할 로직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러면은 스터디가 아닌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이런 피드백을 줬더라. 이런 피드백들이 좀 쌓이면 스터디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피드백도 계속 축적해 나가서 이거를 임원만 접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좋아요. 정확히 몰라도 들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초록산타 정확히 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알린다고 알렸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록산타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임이라도 알리는 거죠. 내용은 몰라도 돼. 이름이라도 알아줘. 그럼 난 너무 감사하죠. 담당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또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 환경에 맞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한 10년, 15년 전에는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더 편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직접. 회사에서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사실 찾고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제약업계가. 왜냐하면 뭐만 하면 오해받기 쉬운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늘 끊임없이 담당자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제약업계 CSR 담당자들은 모자를 2-3개씩 쓰고 있어요. CSR이 본업이 아니고 모든 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메인은 CSR이지만 일부 이제 컴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CSR이 90이고 컴즈가 10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원래는 CSR만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 전담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가능할지는 조직마다 달라서 하지만 전담이 있으면 더 좋다. 예. 특히 제약 환경처럼 수시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주고 그 법에 맞게 내규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환자들의 니즈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 환자들의 니즈도 누군가 계속 듣고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니까 사실은 예, 사방팔방에 이제 담당자가 뛰어다녀야 되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15년, 10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